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우리 그 우한 바이러스 창궐 속도가 무지하게 높아졌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일종의 세계대전이 되는 거다. 바이러스와의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제 저희도 이제 어려워져서 어렵다기보다 저기 다들 어려우니까 저도 울어야죠. 네, 자율구독료 말씀부터 좀 듣고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고요. 다들 어려울 때 또 이런 그 애처로운 소리를 낑낑대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그렇죠. 예. 한번 통계를 한번 볼까요? 예. 예. 제가 보는 그 사이트 worldometers.info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worldometer.info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구글링하면 바로 나옵니다. 저 사이트. 금요일 오늘 오전 11시 현재 24시간 순중에서 한국이 중국의 227%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어저께 할 때 24시간 순중 이거는 이제 지난 24시간 순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한 5, 6일 후에 내주 월화 정도에 24시간 순중에서 한국이 중국을 추월할 거다라고 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어저께 볼 때는 하루 순중을 26%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순중이 50%예요. 불명예 금메달 땄네요. 그런데 이제 불명예라기보다 이게 중국 통계가 과연 믿을 거냐. 그렇죠. 그 문제가 있죠. 한국에 761명이 증가하는데 이 난리를 피고 이렇게 조심해도 중국이 335명 증가. 이거 너무 웃기는 숫자 아니에요, 중국? 믿을 수가 없죠. 아무튼 이 속도의 절반,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일일 26%만 증가해도 한국은 3월 말에 앞으로 한 달 후에 100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씨, 당신 이거 각오하고 있나? 이게 무슨 뜻인지? 586, 주사파, 친중파, 당신들 이거 각오하고 있나? 사람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생물학적 증오심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너무 표현이 개념적이라서 동물적, 원초적. 그렇죠. 원초적. 그 사회정치적 증오가 아니라 그렇죠. 동물적 원초적 증오심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중국을 떠받들어서 차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번져나가면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좀 주춤하니까 지금 이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확 번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여름 되면 주춤하니까 한 6월까지 시간을 벌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최소한 5월 중순 6월 5월 그리고 한 10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습도에 약하고 우리가 6월 말이 6월 말이 우기죠. 우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본격적인 장마. 우기라기보다는 비가 좀 오죠. 그래서 원래 요새는 장마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 원래 오리지널 장마 패턴은 6월 말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6월 말에서 7월 말인데 그때까지 시간 벌고 또 여름 지나고 백신 나올 때까지 이게 시간 벌기 게임이었는데 시간을 5천만 국민의 시간을 들어다가 시진핑한테 바친 작자가 문재인과 친북 주사파예요. 친북 친중 주사파예요. 그래서 거의 그 생물학적 증오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전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 행태 자체에 대해서는 무슨 진영적인 사고가 아니라 아주 고도의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맹종한 결과입니다. 자, 이게 문재인 씨 잘 보고 있죠? 이것이 당신의 중국 사랑의 결과입니다. 박원순 씨 잘 보고 있죠? 이게 당신들의 중국 사랑의 결과입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 몇 명 얘기 거의 안 하겠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인영은 그래도 이인영이 뭐라 그랬더라? 이인영이 또 중국 비호 발언했고 송영길은 아예 중국에 이민을 열자 그랬고. 가야지. 보내야지.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자들의 그 행태가 결국은 이 일을 불러일으켰고 여기에 저항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행태가 이 일을 결국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내부 고발하고 저항했어야 예. 되는데 예. 이자들이 그걸 안 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중국에 그러면은 이 일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국이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의 아주 극악한 죄악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꼽아볼까요? 그렇죠. 몇 번 우리가 말씀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서치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도 아주 진지하고 의미 있게 네네. 중국 바이러스의 그 오리진이 자연계냐 아니면 인공 제작이냐 여기에 대한 아무런 오리진을 추궁을 하지 않아요.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오리진을 은폐하고 지금 오리진 이게 포렌식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게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포렌식이 왜 나오냐. 한 사람 건너뛸 때마다 얘가 이 바이러스가 아주 극악해서 1% 정도의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예. 그 돌연변이 일으킨 거를 역추적을 해가면 오리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리진 그렇죠. 케이스가 최초 발병 환자에서 오리진 케이스가 나온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연산이면 이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군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없잖아. 없잖아. 시진핑 씨 잘 듣고 있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군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안 그러면 이거는 엔지니어링 된 거예요. 그렇죠. 엔지니어링 된 거예요. 그 높은 수준의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것. 유전자 인공 조작. 그러니까 바이러스 오리진을 은폐했다. 첫 번째 죄악. 두 번째 죄악은 뭐예요? 그다음에 창궐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 창궐이 은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일단 첫 두 달 동안 예. 창궐을 은폐했다고. 예. 첫 두 달. 11월에서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예. 그러면 그때 신고를 제대로 해줬으면 각국이 방어 체계에 들어가거든. 예. 또 중국인 스스로도 방어할 수 있었거든. 그렇죠. 예. 창궐을 은폐했다고요. 그렇죠. 의사들 공안에서 잡아갔잖아. 잡아가고 뭐 가짜 뉴스 변호사 퍼뜨렸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우한이든 하북 출신이든 대량으로 중국인이 해외 방문을 하는데 전혀 통제도 안 하고 심지어 다보스까지 예. 사실 자기들이 자제해야 되는데 예. 파견하고 뭐 다보스 회의에 스위스 제네바 다보스 회의에 사상 최대의 대표단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나온 거는 세계 군인 올림픽이 있었어요. 체육대회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이 아마 그 참여를 했다가 미국에서 발생한 게 그건데 그런 것도 안 막았어요. 세계 군인 올림픽에도 군인 올림픽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예. 우한만 막으면 된다 그러고 모든 거는 다 그냥 경제 어려우니까 다 하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나가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하여튼 세계 말하자면은 전파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돼.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저희가 실수로 이렇게 저기 됐으니 뭐 바이러스 무기연구소에서 새 나간 걸로 추정됩니다. 됩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에 자연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박쥐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 발생으로 봐서 신빙성이 있으니까 상당 확률로 바이러스 우리 거기서 새나간 줄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1월 말에 그랬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죠. 두 번째로 창궐을 이게 이 속도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12월 초부터 그랬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외 방문 중국인들 자제해 주십시오. 인류 전체한테 몰매 맞아 죽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 처음에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통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화됐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 아래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아니 우리 퍼져가는 요 레이트를 지난 중국은 11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우리보다 60일 빠르다고요. 그렇죠. 60일 빠른 걸로 해서 적용을 해보면 하루 26% 증가. 예. 50%도 아니 26% 증가. 예. 어저께 같은 우리는 50% 증가인데 어저께 예. 지난 24시간 동안 예. 26%로 적용을 해보면 얘가 지금 중국 10억 명 감염돼 있어요. 10억 명.
그러니까 최대. 최대. 아니 최대도 아니지. 만약에 그게 30% 증가했었으면 중국인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27, 8%만 돼도. 양성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완전 조작하고 통계 조작한 상태에서 이제 여론 조작을 하잖아. 역조작을 하죠. 바이러스는 한국 놈들 거다. 그렇지. 쟤 봐라, 쟤들이 제일 많이 감염돼 있네. 우린 다 끝났어. 끝났어. 이제 이건 뭐냐면 이 통계를 진실을 밝히게 되면 중국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자빠지게 생겼으니까 밖으로 돌리는 거죠. 실제로 아래는 벽이 창궐하고 있는데 벽이 제어됐고 끝났다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루 뭐 감기나 좀 걸렸네요. 약도 가짜일 거라고 8, 90%는 그렇죠. 에드윌이나 무슨 예. 타이레놀 같은 약을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그래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이게 난 보면서 히틀러의 그 비생산적 인구 절멸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비생산적이라는 게 영어로 unproductive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독일어로 unproductive라 그래요. 그렇죠. 영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 장애인들을 학살했다고. 이제 그 나가서 히틀러가 정신병자, 장애인, 노약자를 학살했다고요. 그다음 이제 비생산자에다가 독일이 이런 순수 혈통을 망가뜨리는 유태인까지 같이 언제. 근데 아니 유태인은 빼고라도 유태인과 동성애자도 3, 4만 명 학살했고 그 유태인 동성애 빼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병자,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처리가 그런 식으로 생산성이 있냐 없냐로 한 거야. 그러니까 학살자가 그게 수십만이 돼요. 내부 학살자가. 근데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 이게 참 거시기한 게 이런 바이러스 되면 이제 노약자 그러니까 10명이 숨진다 그러면 9명은 노약자라고요. 그렇대죠. 10명 숨지면 9명 혹은 100명 숨지면 95명은 노약자예요. 그리고 뭐 젊은 활동 인구들이라도 만약에 이 최소한의 의료가 안 되면은 타격 많이 한 거죠. 방에 그냥 확 갈 수가 있는 거죠. 타격 많이 거죠. 젊은 사람도. 자 그렇죠. 그러면 중국 지금 정책은 뭐냐? 국민들한테는 바이러스 잡혔어요. 저기 이상한 나라 한국 같은 데서만 창궐하는 거예요. 중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가리 풀어놓고 그냥 경찰적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 마음 달래주고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국민은. 그런 과정에서 비생산적 인구, 노약자와 저거 한 사람. 우리도 보세요. 대남병원에서 정신병 환자들 집단 감염돼 버리잖아. 그렇죠. 그게 히틀러의 비생산적 인구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정신병자들이 대표적이었다고. 그렇죠. 수용된 정신병 환자들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막어? 그렇죠. 막을 수가 없죠. 내가 진짜 가슴 아픈 게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정신 발달 지체자 굉장히 그 사람과의 정에 굶주려 있거든요. 그렇죠. 막 와서 앵겨요. 그래서 그 왜 가끔 보면 시골 마을이나 혹은 어떤 동네에서 정신 발달 지체자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그 어른들이 할아버지까지 껴서 이렇게 성적으로 농락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죠. 많죠.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방어력이 없다고 방어력이 없고 그냥 그다음에 사람한테 와서 앵겨요. 그냥 우리가 개 보면은 아 귀엽다. 그러니까 이 정신발달 지체자 입장에서 보면 다 귀여운 짐승이야. 이게 섹스ου얼한 게 아니고 그냥 다 귀여운 짐승이에요. 근데 정상인은 근데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 그렇죠. 똑같은 거라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정신 그냥 가서 그냥 앵겨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한번 성찰을 해보는 오늘 좀 조용한 게 필요해요. 본질은 뭐냐면은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실을 존중하고 사실에 존중하고 또 어려운 진실이 있으면 그 직면해서 이성적으로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진실 존중 위에 서 있는데
그래서 발전했는데 그게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체제가 네. 진실을 아주 보세요. 저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도 은폐. 그렇죠. 창궐 사실도 2달 동안 은폐. 2달 동안 은폐하는 동안 해외 그냥 대량으로 나가. 쳐나가서 돌아댕겨. 그 다음에 통계도 조작해. 그렇죠. 이건 체계적으로 진실을 짓밟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구소련하고 다르게 모든 게 다 밖으로 중국은 나갈 수 있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포션이 중국의 해외 진출 활동의 그 비중이 가장 무거울 거예요. 엄청나게 나가죠. 그렇죠. 그 세계 경제랑 아주 침투가 상호 침투가 깊게 돼 있죠. 서로 맞물려 있죠. 네. 카플링이 돼 있죠. 자, 그러되면은 사람이 개인으로서 판단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판단과 자유 이런 모든 그다음에 행동, 책임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진실을 직시를 안 하겠다. 네. 진실을 경멸하는 순간에 개인 존엄과 자유가 전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사태가. 근데 그게 다 플러스. 이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플러스. 예. 그게 뭐 이리저리 뭐 인류 사니까 그럴 수도 네. 있다고 하는데 슈퍼파워가 힘을 가진 국가가 그런 시스템이다. 초강대국이 그냥 진실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수준이 아니라 진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짓밟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 재앙이 돼. 예, 그래서 이게 네. 이 재앙 덩어리와의 세계 대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바이러스와의 세계, 바이러스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입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번에 우리 개고생하고 저도 위험군에 속해요. 저도 작년에 환갑이었으니까 네. 우리는 무조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못 살아나더라도 경제 안 망하게 버텨야 돼요. 전달률 낮추고 네. 문재인이 개땡땡이가 완전히 그 게임을 망쳐갖고 이제 한국을 완전 인간 마루타로 만들었는데 한국인 5천만을 예, 예. 어쨌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걸 통해서 중국이라고 불리는 예. 진실을 짓밟고 경멸하는 시스템과 인류 사이의 세계대전이고 그렇죠. 네. 그런 중국과 진실 사이의 세계대전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를 매개로. 맞아요. 이 본질이 그거더라고. 내가 가만히 이게 뭔가 도대체 이 안에 이제 신앙인들 관점에서는 이 안에 깃들어 있는 섭리가 뭐냐 이렇게 보잖아 신앙인들은. 그렇죠. 예. 저는 감히 교회 문턱 바깥이라 그런 말을 안 하지만 그 뭐 교회 문턱 바깥이든 아니든 네. 난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한 건 뭐냐면 얘들은 진실이 경멸당하면 개인 존엄성도 빠개지고 자유도 빠개지고 아 참 우한이 중국의 기독교 성지인지는 아세요? 아, 우한, 절강,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지역이 완전히 저기 원래 기독교 성지예요. 성지, 그게 예. 우한이 그 양자강을 이제 닝보 그러니까 닝보, 영파 예, 영파. 영파 샹하이에서부터 영파 닝보가 이제 그 양자강 하구잖아.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오면 예, 예. 수천 톤 배가 양자강을 거슬려서 마지막에 수천 톤 배 그러니까 대형 배가 설 수 있는 곳이 우한이에요. 우한이에요. 아, 그래서 우한에 중국 해군 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공정대학 공정대학. 엔지니어링.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 내륙 도시에 뭐하러 그게 있어? 그게 물가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렇죠. 물가의 도시죠. 그래서 거기에 그 해군 기술대학이 우리가 보기엔 뭐 해군 기술대학 뭐 해군에 붙어 있는 조그만 대학인가 본데 그게 아니라 그 중국의 16개인가밖에 없는 중점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징 대학이나 清華 대학급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고 전문화된 부분이니까 해군이 컨트롤하고 있고 해군에 관계된 기술을 많이 그렇죠. 한다는 의미지. 예, 예. 그게 중국의 아주 명문 대학이에요. 그렇죠. 17개인가 16개밖에 안 돼요. 그 내셔널 뭐 무슨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중점 대학. 국가 중점 대학이죠. 예. 중점 육성 대학. 그래서 우한이 이제 그런 데인데 그게 배가 닿는 데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선교사들이 19세기 중엽에 들어간대요. 여기가.
그래서 얘들이 작년에 얘들은요 교회를 망가뜨릴 때 신천지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데요. 예, 예. 그렇죠. 안 그러면 거기서 교회 유지 못해요. 맞아요. 신천지는 중국 공산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작년 재작년에 무슨 일 벌어졌냐? 얘들은 교회를 문을 닫아 걸잖아요. 국가가 간섭해서 요새 예. 계속 그랬는데 닫아 걸 때 그냥 와서 당신들 좀 교리가 이상하고 좀 가르침이 중국 공산당과 다르니까 문 닫아 걸어야 된다 해서 못지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닫아 건다라는 거 상징을 연출해야 되잖아. 아, 예. 포크레인이 와서 건물을 찍어버려요. 롯데마트 하듯이. 예. 우리 롯데마트 하듯이. 그리고 저기 그 삼성 현대 그 저기 그 광고판 뜯어내듯이. 야만적 본때라고 하는 거예요. 야만 이것들이 하고 포크레인을 퍽 찍는 거예요. 그리고 문만 하나 찍기 전에 무슨 짓을 하냐 일부러 십자가를 불태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십자가를 불태워서 그슬려 놓고 포크레인을 찍어. 그걸 무안에서 작년 재작년에 수십 군데를 했다고. 아, 그래요? 그 와중에 신천지가 거기에 뿌리를 박았다는 게 뭔 소린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신천지는 아주 희한하게 중국 공산당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는 거야. 네. 탄압을 안 받았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만희 씨 교수님 여기 와보셔. 출연해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한테 어떻게 탄압받았는지 설명할 기회 드릴게. 설명할 기회 드릴게. 나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어서 중국 전국에서 제일 맹렬하고 제일 상징적으로 한 40~50개가 그렇게 박살났는데 교회가. 그렇죠. 예. 근데 포크레인 그러니까 십자가 불태워버리고 포크레인을 찍어버려요. 개독교라고. 그럼 이제 표면적으로는 살아남았고 들여다보면은 중국 공산당의 비호가 있었네. 그렇게 추정되죠. 추정되죠. 네, 추정된다고요. 왜 중국 공산당과 특별한 관시, 관심. 관계가 없었다면 거기서 포크레인으로 교당이 찍혀나갔어요. 그렇죠. 40개, 50개가 찍혀나갔는데 웬만한 교당이. 그 양자강 그 수계가 우리나라 이제 저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저기 뭐예요? 저거 뭐죠? 그 낙동강? 아니죠. 그 남한강 수계가 남한강 가톨릭의 성지잖아. 그렇죠. 예, 예. 거기 따라서 여기 이제 곤지암부터 시작해서 곤지암에 뭐 무슨 유적, 뭐 여주에 무슨 대천, 유적, 여주, 그다음에 쭉 뭐, 해서 저기 어디야 저기도 저기 그 원주도 뭐 원주, 제천, 예. 그다음 그 배달리 성지가 그 주교, 예, 예. 아, 배달리 그렇죠. 배달리 성지가 그게 제천과 원주 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가 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원주는 몇 개가 있습니다. 이쪽 불온리 쪽으로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저쪽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제천 쪽으로도 있고. 예. 그리고 한 대원군 때 한 그 위정척 산지 지랄인지 나발인지 하면서 한 6천 명, 8천 명 목을 잘랐으니까 그때 튀어갖고 강 따라서 튀어서 이제 쫙 맞죠. 그게 이제 생긴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면 태백산맥까지 숨으니까.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 기독교의 그 벨트는 어디냐면 양자강 벨트예요. 양자 거점이 우한이고. 그러면은 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한에서 그 짓을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완전히 이 개인 존엄과 자유를 모두 이제 말살시키는 진실 존중이 없으니까 그게 없어지죠. 네. 근데 슈퍼파워가 이렇게 진실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짓밟는 시스템이 되면 인류의 재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은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중국 대 진실, 중국 대 진실. 중국 대 인류의 전쟁입니다. 예. 문재인이가 일을 저질러 놔서 네. 아까 중국이 얼마나 통계 조작을 하고 있는지 한국인 5천만 명의 인간 마루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한국에서 일일 증가율이 50%인데 니들이 똥 빼는 재주 있다고 얘들이 일일 1%도 안 돼요. 지금 그렇죠. 0.5%. 저거 대비 누적 환자 수 대비 우리가 한국이 분모가 누적 환자 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계산한 게 분모가 지금 진행 중인 환자가 아니라 누적 환자 수 대비 한국이 20%인데 그렇죠. 26% 50% 이 사이인데 지금 25%. 절대수 % 다 1등. 중국이 0.5%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놓고 중국 국내에서는 한국이 저기 종주국이고 우리 바이러스 저기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종주국이고 중국은 다 극복했어. 이러고서 이제 국민들을 개돼지 세뇌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선전과 세뇌는 통계입니다. 근데 조작된 근데 문제가 통계입니다. 뭐냐? 이런 얘기를 유럽 애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죠. 이 통계를 유럽이 믿겠어요? 미국이 믿겠어요? 미국 그제 트럼프 보세요. 이미 다 알아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차단하고 시간 벌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저께 연설에서 야마가 뭐였지? 야마가 뭐냐면은 다 차단 다 준비 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보도가 한국을 이제 말하자면은 금지하느냐 마느냐인데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아직까지 시간을 좀 더 보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런티는 안 하지. 개런티는 안 근데 하죠. 서두르고 있다. 서두르고 있다. 예. 최대한 익스프레스 채널로 지금 서두르고 있다. 지금 4월에 임상 들어가거든. 예. 그러면 7월경에 임상 리포트 나와요. 부통령한테 그러면 10월이면 양산되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베일러블해지는 게 이제 12월 연초. 빠르면 그 시간을 안 벌어준 거예요. 그 시간을 다 들어갔고 시진핑 발밑에서 여기 있습니다. 황제 폐하하고 바친 인간이 문재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펜스 부통령 중국에 대한 정말 많은 중국의 제압 또 중국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펜스가 메르스 사태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됐대요. 그때 상원의원이 있으면서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총 책임자로 국가 책임 우리 뭐 질병본부 테스크포스의 총 그 책임자로 딱 그 자리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지. 뭐 제가 나서서 일주일 만에 다 취납합니다. 문제. 저거 한글이나 읽을 줄 알아? 아니요, 그게 아니 뭐 한글을 못 읽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비틀려. 마음이 비틀려서 그렇죠. 악마성이었어, 악마성.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럼 중국이 저 모양으로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게 결국 뿌리가 뭐냐? 뿌리가 뭐예요, 결국? 미국이 뭐 만들어줬죠, 뭐. 그렇지. 미국이 지금의 저 괴물 중국을 만들어낸 주역이요. 주역이요. 맞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중국은 개방해서 싼 값에 물건 내놓고 뭐 그다음에 막 투자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계화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농산품하고 지재권 뭐 지적재산권하고 서비스 쪽에까지 해서 이제 세계화를 쫙 하면서 중국을 품어줬잖아요. 키워줬지. 품어서. 근데 그러려고 이제 처음에 준비 작업 들어간 게 1970년대 초 닉슨이 이제 준비 작업 시작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 미국이 급하면은 한반도를 중국에 팔아먹게 생겼거든. 그 인도차이나선 깨지고 월남에선 깨지고. 그래서 유신한 거요. 그러니까 1989년대 천안문 때. 잠깐만요. 지금 유석춘 교수나 이 유신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발전, 조갑자 선생도 똑같은데 경제발전을 위한 그거였다. 독재. 중화공업화를 완성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데 그거는 n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면은요 국제정세를 봐야 돼요. 유석춘 교수도 그런 얘기 하거든. 또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교수 있어요. 여자 교수 뭐. 있어요. 그 양반도 그래서 책 냈잖아. 이게 중화공업화, 유신이 중화공업화를 위한 선택이었다.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 유신은요 석유 패권의 등장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남북관계 그다음에 미중 대땅 때문에 나온 거죠. 맞아, 그렇죠. 그 석유 패권이 1972년에 뮌헨 올림픽 때 그 PLO 애들이 그렇죠. 그 9월달에 그 사람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렇죠. 나서 PLO 준 국가기구로 인정받잖아. 그렇죠. 올림픽에 가서 테러한 놈들이 그렇죠. 이미 1970년경이 되면 석유 패권이 무지막지해진다고요. 맞아, 뭐 그냥 완전히 물 만났죠, 뭐. 그러니까 야 이거 석유 패권이 지배하고 미국은 한편으로는 석유 패권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그
공산혁명의 물결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야. 그렇죠. 상황이 예. 이제 고개로 이제 우리 삼전도에 뭐죠? 그게 굴욕. 고두레? 고두레. 삼전도 고두레를 하는 거 이거 9번. 9번을. 9번 찍은 거예요. 미국이 대가리를 땅바닥에. 그게 1970년 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보기에는 무릎은 석유 패권으로 오금 딱 쳐서 무릎 턱 꿇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민족해방 국제공산혁명 물결. 그렇죠. 그래 그냥 딱 그 발바닥 여기 딱 얹어갖고 9번 찍은 거 대가리를. 그러니까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신으로 튄 거죠. 공산당 뭐도 전체주의를 하든 뭐 독재를 하든 90년 89년대 천안문 사태 때 그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착안을 하고 정말 이거는 저기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해서 중국을 좀 절도 있게 세계 시장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딱 2년 동안에 뭐 인권 문제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아버지 부시야. 아버지 부시고 그다음에 그 개땡땡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자오지양 정도는 풀어라 임마. 그렇죠. 복권 시켜라. 그래야 니들 안아주겠다 이렇게 딱 거꾸로 걸고 나갔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님들 자오지양이 누군지 몰라. 조자양 우리 발음으로. 예. 그때 뭐죠? 그 부수상인가 수상인가? 아니요 주석이었어요. 주석이었나? 주석이었는데 뒤에는 등소평은 공식직함은 안 가졌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바지 주석이지.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기 총리가 리펑이었어요. 리펑이죠. 네. 근데 네. 이제 천안문 터졌을 때 자오지양이 한 말이 있잖아. 터지기 이제 2년 전에 88년도 후반기부터 초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이 연 18%가 되고 성장률이 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제 정책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하자면 권력 핵심부의 논쟁과 노선 이제 투쟁이 붙었었는데 예. 조자영은 개혁이 부실해서 생긴 문제다. 그 다음에 보수파인 리펑은 등소평이 아니라 천윤이라고 진우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운 일종의 파벌이었어요. 근데 등소평의 판단은 리펑 편을 들어줬지. 우선 경기 개혁은 해야 되지만 경기 과열은 자칫하면 폭삭 가라앉는다고 해서 조자양을 실각을 시키고 리펑에다가 정책을 맡겨서 온정 정책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은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천안문 터졌을 때 자오지양이 천안문의 그 시위 군족을 옹호해 줬지. 사실은 뭐 자오자양이 그때 이제 위경생이라든지 북경대학 그다음에 저기 지금도 밖에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경대학 학생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더 많은 민주 체제를 총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요한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은 개혁개방의 지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정책도 그게 맞춰서 자율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무렵이 중국이 우리가 1979년 상황 정도 비슷해요. 시장을 자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2,000달러 수준이야. 1,000달러. GNP가. 그렇죠. 우리가 1979년에 그랬거든. 네. 그때 그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으로 옮길 거를 79년 돌아가셨죠. 연초에 옮길 걸 결정을 해놓고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시장화 정책이 그 당시에는 안정화 정책이라고 불렸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한 인물이 전두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교과서 경제스승 김재익은 어떤 사람이냐면 박정희의 정책을 전두환이 관철하도록 중간고리 역할을 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재입, 강경식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또 저기 아니 거기 밀리고 그 둘에 비하면 그건 짭이가 안 돼.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그 EPB 라인인데 경제개혁은 그 브레인들. 맞아. 예, 그러니까 이 초특급 브레인들인데 경제개혁은 해. 그것도 뭐 저기 또 외교적으로는 또 저기 그때는요 못 살을 때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개혁은 하는 그렇죠. 이런 데에 갈 때예요. 한국은행이 그때는 꿈의 직장, 한국은행 조사부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수재들이 다
다글다글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에 갈 때고 서울대 요새는 출신 중에서 가장 똑똑한 예. 사람이 딱 두 군데를 갔습니다. 한국은행 그 예.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백모 대표님이 가는 한국일보. 아니 거기는 노가리고 그때는 한국일보 아니, 잘 아니, 그 당시- 아니, 근데 이게 잘 나갔죠. 근데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60대 70년대. 저기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똑똑한 거냐? 네. 그러니까 서울대 문과를 기준으로 해서 입학때 50등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졸업부터가 다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런 정도면 이제 서울대 냄새가 덜 나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만 나오니까. 공부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서 막 이렇게 실내화시 주머니 들고 뛰어다니고 운동은 안 했지.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는 사람하고 그냥 소설책 보다가 서울대 가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자고 이게.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그 급이 되면 소설책보다 서울대 간 사람 정말 드물어요. 그건 조영래 변호사라고 돌아가셨지. 그 양반이 있었으면 지금 저 좌빨 애들이 저렇게 종북 친북질 못해요. 그랬을 사람 거예요 만들고. 아마. 그 양반은 그 양반 소설책 보다가 서울대 법대 수석한 사람이고 그 뭐 경기에서 꼽아준 천재니까 조영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명 나와요. 근데 그 아래급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름 위의 존재니까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래급이 있다고 딱 그 한 50명 제가 엘리티스트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인재들이 지금은 기업이나 정부에 안 들어가요. 친구인데 존경감이 가는 어떻게 예. 저렇게 예. 그런 친구 그런 인재들이 이제 요새는 뭐 장학금도 많고 하니까 해외로 가서 외국의 연구소, 외국 대학에로 많이 빠져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니까 50년대, 60년대는 이런 인재들이 정부,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좀 한국은행.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브라이트한 사람들이 한국은행이나 EPB 경제기획원을 예. 갖고 예. 그 다음에 상공부 예, 그렇죠. 이런 데들 갖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은 그렇게 가고 다른 한쪽은 이제 저기 뭐야 이런 기업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그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 예. 딱 까보면 서울대 전기과 기계과의 베스트들이 삼성전자를 갔다니까. 그러니까 전자과도 그때 막 생겨요. 네, 전자과, 전기전자. 근데 전기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거 그때 한번 사고 있지 않았나? 전자과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아니요, 됐어요. 그게 아니라 정전이 되면 있던 라인에 걸려 있던 모든 제품이 다 망쳐져.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그 수원 공장이 세계 최대하뇨. 예. 거기가 쓰는 게 메가와트급일 걸 거의.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만 발전소급을 써요. 그러면 이런 발전소급의 전기를 정전이 돼도 무정전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무슨 기술을 써야 되냐고. 무슨 기술이죠? 그게 그렇게 똑똑한 전기쟁이들이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베스트들이 요새는 잘 살게 돼서 전부 MIT 가고 뭐 어디 가고 해서 그다음에 기업에는 한참 돌다가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군대 나와가지고 이제 석사도 하기 전에 다들 어려울 때니까 25살. 요때 그냥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에 베스트들이 기업에 퍽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신문에 즉 몇 단계 위의 모델을 놓고 그러니까 바로 응용하고 그 머리 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이 정도 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재들이 정부에 있고 기업에 있고 이러면서 박정희 정부 때 또 전두환 정부 때 이러면서 이 한국 기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시던 해 79년도 초에 10월에 돌아가셨지만 79년도 초에 이 정책의 이행을 그렇죠. 시장으로서 이행을 얘기했다고 그 비슷한 얘기한 사람이 1989년에 자오지양이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17년인가를 가택연금 당하잖아. 입회당했죠, 입회. 집에서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미국이 90년대에 중국 숨줄 딱 목 놔줄 때, 야, 그 자오지양 정도는 하고 인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행해라고 말을 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걸 아버지 부시라는 개땡땡이
그냥 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야말로 글로벌리스트의 원조입니다. 왜 석유 쪽이니까. 석유 쪽이고 오케이. 중동 석유랑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 한 단계를 놓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한 서너 가지로. 우선 제가 떠들었으니까. 이제 이 글로벌리즘, 혹은 글로벌리스트 혹은 글로벌리제이션하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냉전 정식이 되면서 아주 정책으로서는 WTO 1995년이 되면서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은 주권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또 중요한 국제사회의 어떤 행위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싹 넘겨버리고 그 위에 세계화를 놓고 거기에는 가장 많은 이 주권을 넘어서는 게 자본과 기업이었어요. 다국적 기업의 문제. 그 다음에 이주 국경.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지재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세계화와 주권의 이 갈등 혹은 긴장에서 생기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존재하는데 그걸 전부 다 은폐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자본에 대해서는 좌파적인 관점에서 세계화를 하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소위 말하자면은 영국, 미국 뭐 등등 해서 그 말하자면 글로벌리스트들이 판을 치게 된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다 거기에 복속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세계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 논리적인 이야기고 결과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내부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자본과 자금이 말하자면 망가진다기보다 내부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데 공산사회인데 중국을 예를 들면 그 내부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굴하게 외면해버리고 우리 돈만 들어가서 돈 장사만 하면 돼 이거 아니요? 그렇죠. 그거죠. 너희가 공산주의든 인민해방군이 말이 되냐고. 인민해방군이 아마 인민은행인가 인민은행의 대주주고 지배자고 신화사 통신의 지배자고 중국이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서점까지도 전부 신화사 계열사예요. 그렇죠. 지금 중국의 거의 서점까지 전국의 모든 서점이 10